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오늘은 절기상 1년 중 가장 덥다는 대서입니다. 이름에 걸맞게 전국 대부분 지역에 오전부터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강원 양양 하조대는 낮 최고 기온이 36.7도까지 올랐습니다. 습도가 높아 체감 온도는 40도에 가까웠었죠.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 푹푹 찌는 날씨였지만 수해 지역에서는 복구를 위한 손길이 바빴습니다. 폭염경보가 내려지면 야외 활동을 자제하는 게 맞습니다만 하루라도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이재민들의 마음, 폭염도 꺾지 못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신속한 복구와 지원을 위해 경기 가평, 충남 서산과 예산, 전남 담양, 경남 산청, 합천 등 6개 지역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오늘 뉴스9 첫 소식 김달호 기자가 전합니다. 마을 어귀에 산더미처럼 쌓인 수해 쓰레기를 중장비가 들어올려 치웁니다. 이장은 땡볕 아래 동네 곳곳을 돌아다니며 복구와 피해 상황을 점검합니다.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 폭염에 금방 쓰러질 것 같아요. 침수로 여기저기 곰팡이가 쓴 집안. 눅눅해진 가재도구를 말리려 찜통 더위에 보일러까지 틀어놓고 집안을 정리합니다. 물에 잠겼던 하회단지. 얼굴에 연신 흐르는 땀을 소매로 닦아내며 쓰레기를 치우는 손길을 멈추지 않습니다. 바람조끼와 선풍기 한 대로 찜통 더위를 버팁니다. 오늘부터는 진짜 폭염이어가지고 보세요. 10분만 일해도 땀이 완전히 다 옷 젖어 버리는데. 또 다른 비닐하우스. 38도가 훌쩍 넘는 실내에서 죽은 딸기 모종을 걷어내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의 등이 흠뻑 젖어 있습니다.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에 차가운 음료수 캔을 갖다 대시키고 냉수를 마셔가며 일을 계속합니다. 폭염에 지칠 대로 지친 농장주는 말하기도 힘들 정도로 어지러워요. 아주.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에 힘을 내봅니다. 지금 쓰러지면 도와주러 온 사람들 때문에 못 쓰러져. 대서인 오늘 충남 당진과 서산, 광주와 전남 등 수해 지역은 낮 최고 34도 안팎까지 오르며 폭염경보가 발효됐습니다. 하지만 하루라도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려는 이재민들은 복구의 손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신속한 복구와 지원을 위해 경기 가평과 충남 서산, 예산, 전남 담양과 경남 산청, 합천 등 6개 지역을 우선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이들 지역은 복구를 위한 국비가 추가로 지원되고 피해 주민은 세금 납부가 유예되고 공공요금을 감면받게 됩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이번 폭우로 경기 가평에서는 야영장을 찾은 일가족 4명 가운데 1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습니다. 해당 야영장은 계곡 바로 옆에 있었는데 가평에만 이런 야영장이 300개에 이른다고 합니다. 폭우에 대비한 안전관리에 문제가 없는 건지 이승훈 기자가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계곡을 따라 늘어선 캠핑장들이 흙탕물로 뒤덮였습니다. 급류에 수백 미터 떠내려간 철제 간이 건물은 중심을 잃고 넘어져 있습니다. 토사가 밀려온 산 아래 캠핑장은 여전히 산사태의 흔적이 선명합니다. 토사가 생각지 나거든요. 유해가 없었으니 다행이죠. 경기 가평 지역의 캠핑장은 등록된 것만 283개, 대부분 산이나 계곡 옆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번 폭우처럼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내리면 산사태에 매몰되거나 급류에 휩쓸릴 위험이 높다는 겁니다. 캠핑장은 하천보다 2m 높지만 이렇게 관리동까지 물에 잠겼습니다. 이용객이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알리고 유사시 대피를 안내하는 등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입구에 걸어놓은 안내문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83개 캠핑장을 관리하는 군청 인력도 2명에 불과합니다. 도로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관리는 하고 있는데 개수가 많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보기는 좀 어려운 거죠. 전국에 등록된 캠핑장은 4,300곳이 넘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이번 기록적인 폭우에 급류를 타고 떠내려간 각종 쓰레기가 호수와 바다로 흘러들었습니다. 그 양이 어마어마해서 이걸 치우는데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구자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나뭇가지와 온갖 쓰레기들이 호수 위를 뒤덮었습니다. 물이 보이지 않아 거대한 섬처럼 보입니다.
업소용 냉장고와 드럼통, 고무보트에 스티로폼까지 다양합니다. 상황을 확인하러 나온 지자체 보트는 쓰레기 더미에 가로막혀 되돌아갑니다. 이곳 팔당호엔 호우로 쓸려 내려온 쓰레기뿐만 아니라 온갖 자풀과 나무 토막들까지 뒤섞여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매년 쓸려 내려오는 수해 쓰레기에 불편을 호소합니다. 냄새 나죠. 엄청나요. 폐단 때문에 제일 수질이 안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 정도로. 팔당호 쓰레기는 1000톤으로 추정됩니다. 경기도는 내일부터 수거에 나설 예정인데 2주가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남 목포항도 영산강에서 흘러내려온 수해 쓰레기로 가득 찼습니다. 해상과 연안에서 며칠째 수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루에 지금 현재 50톤 정도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400톤 정도 수거를 했고. 경남 난강이 흘러드는 사천 대포항의 모습도 목포항과 같습니다. 가라앉은 데가 다 썩어피거든. 그럼 앞에 다 죽잖아요. 꿀 양식고 다 죽었어요 지금. 수거한 쓰레기는 야적장에 쌓아놓은 뒤 폐기물 업체가 가져다 소각하거나 재활용하는데 완전히 처리하는 데까지 길게는 5달이나 걸립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갑질 논란이 여전한데도 이 대통령은 국회에 모레까지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강 후보자가 국회의원이 되기 전인 교수 시절 무려 5주나 수업을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당시 수강생들은 뭐라고 말하는지 한송원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강선우 후보자는 2017년 1학기 성균관대 겸임교수로 비교가족 문화론 수업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개강 한 달도 안 돼 무단 결강이 5주 동안이나 이어졌다는 게 당시 수강생들 증언입니다. 수강 통보에 엄청 임박해서 오거나 그냥 일방적으로 교수님이 수업 못하고 수강이다, 비어있다. 강 후보자 음성 녹음 파일을 틀어놓고 대체 수업이라고 해 학생들이 황당해한 일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강 후보자 무단 결강 이유는 정치 활동 때문이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강 후보자는 강의 개학 뒤 한 학기도 채우지 않고 문재인 대선 캠프에 합류하기 위해 학교를 떠났습니다. 당시 수강생이었던 A씨는 장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고, 정계 입문하셨을 때도 사실 한 3, 4주밖에 안 했는데 성균관대 교수를, 그러니까 강의를 그거를 또 이제 한 줄 스펙으로 집어넣어서 사용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무책임하시는데 그런 분이 저는 장관직을 맡는다,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수강생 B씨도 당시에도 책임감 없이 교수직을 내팽개치는 사람이 어떤 정치를 하겠냐고 반응했습니다. 다른 수강생 C씨도 무의미한 수업에 등록금이 아까울 정도였다고 말했습니다. 강의를 관둔 이후 태도에 대한 지적도 나왔습니다. 당시 상황을 아는 학교 측 관계자는 교수 사임 서류를 요구했더니 강 후보자가 바쁘다면서 여의도 당사에 와서 받아가라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TV조선은 강 후보자 측의 해당 의혹에 대해 여러 차례 답변을 요구했지만 받지 못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오늘도 강 후보자를 옹호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친명계인 문진석 의원은 의원과 보좌관의 관계를 특별한 개념이라고 설명하면서 감쌌는데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야당에선 제2의 조국 사태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이 한 달여 만에 교체됐는데 인사에 뭔가 혼선이 있어 보입니다. 변정현 기자입니다. 친명계 7인회 멤버이자 민주당 원내수석을 맡고 있는 문진석 의원은 강선우 후보자의 갑질 논란을 감싸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직장 내 갑질과 보좌진과 의원 관계에 있어서 갑질은 약간 성격이 좀 다르다. 식구 같은 개념이 있어요. 사적 심부름에 대해 불만 없이 잘 해내거나 자발적으로 하는 보좌진도 있다고도 했습니다.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소영 의원은 민주당에 걸맞지 않은 주장이라며 우리만은 예외라는 차별적 논리를 만드는 건 경계할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보좌진 인증 커뮤니티엔 문 의원님 가족은 꼭 강선우 의원실 같은 곳에서 일했으면 좋겠다는 글도 올라왔습니다. 야권에선 국민 열불나는 소리라는 비판과 함께 강 후보자 임명 강행이 제2의 조국 사태처럼 정권에 부담이 될 거란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좀
약간 내리막길로 가게 되는 서막이 될 수도 있지 않겠나. 민주당 한 재선 의원은 대통령에게 부담 주지 말고 강 후보자 스스로 내려놓는 게 가장 낫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계엄 옹호 논란을 빚은 강준우 국민통합비서관은 임명 일주일 만에 자진 사퇴했습니다. 또 송기호 국정상황실장은 임명 한 달여 만에 경제안보 비서관으로 보직 변경됐고 김정우 전 의원이 신임 상황실장에 내정됐습니다. 잇따른 혼선에도 대통령실은 인사검증 시스템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변정현입니다. 공무원 인사를 총괄하는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임명 후 처음으로 국회를 찾은 자리에서 강선우 장관 후보자의 갑질 논란에 대해 내용을 모른다는 이해 못할 답변을 내놨습니다. 어제 저희 TV조선이 보도해드린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사건 관련 2차 가해 발언에 대해선 사과했습니다. 김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 법사위에 출석한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을 두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항상 뒤바뀔 수 있다고 했던 과거 발언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과거 제 글로 상처를 받은 피해자분들께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제 SNS에다가 올렸습니다.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의 갑질 논란을 묻는 질문엔 TV와 신문도 없고 바빠서 못 챙겼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부자진 갑질 논란이 있는 걸 알고 계세요? 그것도 모르세요? 우선 저희 집에 텔레비전도 없고 신문도 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인사혁신처장의 업무를 맡아서 공직을 하시는 분인데 집에 TV가 없어서 뉴스를 안 본다? 과거 자신이 문재인 정부의 7대 인사 기준을 신랄하게 비난한 것에 대해선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이 기준이 멍청하게 해가지고 문재인 정부가 뭐 어떻게 됐다 이런 말씀을 왜 하신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때는 이제 공직에 나오기 전에 이야기라 제가 정확하게 기억나진 않는데. 최 처장은 앞서 문 전 대통령을 겨냥해 5년 동안 이렇게 지속적으로 멍청한 인사를 해온 대통령은 없었다는 비난글을 쓴 바 있습니다. 문재인이 어떻게 낯짝을 들고 어디 나옵니까? 문재인은 다시 우리 입에 올리면 안 되는 겁니다. 친문계 윤건영 의원은 최 처장을 향해 화가 많이 난다, 정말 치욕스럽기까지 하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 장관 후보자 검증 이어갑니다. 네이버 출신인 최희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6년 전 SK하이닉스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계획 발표 전 주변 땅을 집중 매입했습니다. 최 후보자는 이 땅을 장남에게 증여했는데 개발 계획이 발표된 지 시세가 급등했는데도 감정평가액은 매입 금액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정가를 고의로 낮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이채림 기자의 단독 취재입니다. SK하이닉스가 2027년 가동을 목표로 경기도 용인에 조성 중인 반도체 클러스터 현장입니다. 최희영 후보자는 2010년을 시작으로 2017년과 2018년까지 이곳에서 1.5km 떨어진 곳에 임야 3천여 제곱미터를 세 차례에 걸쳐 14억여 원을 주고 사들였습니다. 조성 계획이 발표되기 1년여 전입니다. 개발 호재 발표 뒤 시세는 8배나 급등했다고 합니다. 시세가 한 50만 원 정도로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같은 땅이다라고 하면 최소 분당 400 정도로 임대 수익을 내보자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2021년 최 후보자는 갖고 있던 땅을 모두 아들에게 증여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감정평가액을 두고 의문이 제기됩니다. 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등 건물 2채를 포함한 이 땅의 가치는 9억 5천만 원으로 평가됐습니다. 이에 따라 최 후보자의 아들이 납부해야 할 증여세 금액은 2억 2천여만 원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감정가가 호재 발표 전 실제 매입 금액의 70%에도 못 미치는데 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른바 다운 감정을 한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해당 감정평가사는 불공정 평가로 협회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부정 감정평가로 인해 가지고 최고의 중징계를 받았던 감정평가사인데 고액 세율인데 그걸 피하기 위해서 좀 의도적으로 그렇게 감정평가를 조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최 후보자 측은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적법하게 세금을 납부했다며 해당 주택에 장남이 거주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정치 연안에 한 발 더 들어가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정치 더 시간입니다. 조선일보 배성규 정치 에디터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다룰 주제는 뭡니까? 네, 오늘 다룰 주제는 이 국회의 갑을관계입니다. 아, 갑을관계요? 국회의 네. 갑을관계. 네. 자, 근데 보좌관 갑질 논란 지금 강선우 장관 후보자가 받고 있는데 임명을 강행한다고 해요. 네. 부정적인 여론이 있는데도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이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신임이 컸습니다. 그리고 이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 현역 불패 신화를 깨면 곤란하다는 기류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강 후보자도 강하게 버티면서 이 구명을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이 사퇴하면 다음 공천이 위험해지고 정치적 사망 선고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민주당 지도부가 임명 강행 의견을 대통령실에 강하게 냈던 것이 가장 강하게 작용한 원인이라고 합니다. 네. 이건 이제 개인적 친분도 있지만 동병상련 의식이 컸다고 하는데요. 이 현역 의원이란 동료 의식 외에도 나도 갑질해서 자유롭지 않다. 강선우를 낙마시키면 내게도 불똥이 튈 수 있다. 이런 걱정이 작용했다고 합니다. 뭐 자기 거 폭로할까 싶어서 겁난다. 이런 사람들도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네. 자, 근데 국회 보좌관들은 반응이 상당히 안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민주당 의원 보좌관 모임인 민보협은 강 후보자 임명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보좌관들의 익명 페이스북이 있는데 여의도 옆 대나무 숲이라고 하는데요. 네. 여기에는 울분을 토하는 글들이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강선우가 그냥 임명되면 앞으로 의원들이 얼마나 더 갑질을 하겠느냐. 더 큰 화풀이를 당할까 걱정된다. 이렇게 얘기가 하는데요. 예. 또 일부 보좌진은 특정 의원을 겨냥해서 그동안 갑질한 거 사과하고 반성문 내라. 네. 아니면 각종 갑질을 공개하겠다고 하는 글도 올렸습니다. 이 강 후보자 인선 문제가 의원, 보좌관 간의 전쟁으로 번지는 듯한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뭐 의원들은 좋은 말로 네. 의원과 보좌관은 동지관계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 그렇습니까? 의원들은 뭐 가까우니까 가끔 심부름도 시킬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자발적으로 한 거에 많다. 이렇게 하는데요. 예. 보좌관 말들은 다릅니다. 이 동지한테 각종 갑질하는 게 동지냐 이런 얘기도 하고요. 동지가 아니라 노복이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노복이요? 네. 네. 그러니까 개인적인 잡일들, 그다음에 집안일, 그다음에 귀찮은 민원까지 다 시켰다고 합니다. 하물며 의원 사모님이나 자녀의 심부름, 비서 역할까지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내가 의원 보좌관이지 사모님 보좌관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보좌관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좌관들은 파리 목숨입니다. 그러니까 의원 말 한마디면 단 하루 만에 잘릴 수 있는데요. 네. 비서가 하도 자주 바뀌어서 얼굴도 기억 못할 정도란 말도 있고요. 네. 이 일반 직장에서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않습니까? 근데 이 국회는 거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자, 근데 국회의원 이 특권 의식, 갑질 네. 예전에 비해서 뭐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이런 지적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오히려 예전보다 심해진 측면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전에는 이 해고 통보할 때 의원이 미안한 얼굴로 불러갖고 직접 미안하니까 우리 다음에 보자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가 꽤 많았는데 네. 요즘 비대면으로 자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회 사무처에 얘기해서 그러니까 얼굴 직접 안 보고 그냥 사무처 당신들이 대신 얘기해라 하고 사무처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를 받는 경우도 있고요. 네. 또 지금 행정부에 대한 갑질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예. 정영애 전 장관이 얘기를 했는데 네네. 이 입법부 우위 현상, 그러니까 선출된 권력이 더 강하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의원들한테 장관들이 꼼짝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처 국장급들은 뭐 수시로 의원들한테 의원실에 불려다니고요. 네. 그야말로 국회의원이 슈퍼갑인데요. 이 재밌는 건 강 후보자가 5년 전에 직장 내 괴롭힘 처벌법을 발의했습니다. 근데 정작 본인 잘못은 못 본 거냐 이런 예. 지적이 나옵니다. 자, 근데 역대 정권들을 보면 인사 네. 때문에 망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새 정부에서는 이 역풍 피해갈 수 있다고 보는 겁니까? 이 대통령실과 여권 핵심부에서도 걱정이 사실 많습니다. 이 강 후보자를 일찍 손절했어야 하는데 타이밍을 놓쳤다 이런 지적인데요. 이 지금 뒤늦게 강 후보자를 자르면 또 다른 후속 인선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니 강행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는 되는데요. 이 실제로 지지율 상승세가 약간 꺾이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60%대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다. 그러니까 네. 아직은 버틸만하다. 네. 그런 거고요. 실제로 근데 여권이 믿는 구석은 따로 있습니다. 국힘입니다. 그러니까 국힘이 지금 쇄신도 못하고 윤석열 옆에 전환길 논란에 빠져 있는 한은 아직 걱정할 게 없다는 얘기인데요. 지금 민주당의 가장 큰 힘이 되는 건 국힘이라고 합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힘이다. 그렇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예상은 했었습니다만 이 대통령이 받고 있던 재판 5개가 모두 중단됐습니다.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사건 재판 등에 이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부도 재판 기일을 다시 지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공범들에 대해서는 계속 재판을 한다는데 이들에 대해 판결이 나면 대통령은 어찌 되는 건지 이전에 보지 못했던 일이 계속될 듯합니다. 김준석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6월 불법 대북송금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기도지사 시절 이화영 전 부지사와 함께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도지사 방북비 등 총 800만 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대신 지불하게 했다는 혐의입니다. 수원지법은 대북송금 사건 공판 준비기일에서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 기일은 추후 다시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은 현재 대통령으로 재직 중이고 국가 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는 직위에 있다면서 헌법이 보장한 직무와 국정 운영의 계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 1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재판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연기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해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않는다는 헌법 84조의 취지를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소는 기소를 말하고 추는 소송 수행을 말하는 것이어서 어쨌든 정지된다는 게 다수설이죠. 오늘 법원의 결정으로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을 비롯해 대장동 사건과 위증교사, 경기도 법인카드 의혹 재판 등 이 대통령이 받고 있는 5개 형사재판 절차가 모두 중단됐습니다. 반면 이 사건 공범인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의 재판 기일 추후 지정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TV조선 김준석입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이 건진 법사를 통한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전직 통일교 고위 간부 윤모 씨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해병대원 특검의 압수수색을 받은 이철규 의원은 구명 로비 의혹을 받는 임 전 사단장과 일면식도 없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엔 가본 적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안혜리 기자입니다.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 씨가 2023년 통일교 행사에서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개발 사업에 대해 설명합니다. 메콩 피스파크 프로젝트는 이미 실체적 건립을 위한 대항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김건희 의혹 특검은 윤 씨를 소환해 지난 2022년 김 여사에게 전달할 명품 가방과 목걸이 등을 건진 법사 전모 씨에게 건네고 캄보디아 사업 등 통일교 현안을 청탁한 사실이 있는지 조사했습니다. 특검은 주가 조작 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나오지 않은 삼부토건 이기훈 부회장도 추적하고 있습니다. 도주한 이기훈에 대하여는 금일 유효기간이 만료된 구인영장을 반환하고 새로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으로 해병대원 특검의 압수수색을 받은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은 구명을 부탁하거나 받은 적 없다며 임 전 사단장과 일면식도 없다고 했습니다. 또 임 전 사단장 부인과 같은 교회를 다닌 적 없다고 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예배 참석은 물론이고 행사조차도 참석해 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밝힙니다. 또한 이영훈 목사님도 개인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특검은 오늘 구명 로비 의혹 확인을 위해 네이버를 방문해 임 전 사단장의 메일 주소록을 압수했습니다. TV조선 안혜리입니다. 어제 들어온 사령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두고 민주당에서 판사처벌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불과 2주 전 같은 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영장을 발부한 데 대해선 정의와 상식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안에 따라 같은 판사에 대해 180도 다른 평가를 하는 여당, 어찌 봐야 할지요. 정치가 재판의 공정성, 중립성을 뒤흔들지는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고희동 기자입니다. 김용대 드론작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선 영장전담 판사를 향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이 영장 전담 판사들이 좀 느낌이 세요. 영장 전담 판사들의 인식 자체가 뭔가 이 윤석열 세력을 비호하는 듯한. 당권 주자인 박찬대 의원은 판사 몇 명의 재판봉에 대한민국이 휘둘려야 하냐며 판사처벌법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법을 왜곡 처리한 판사와 검사에게 최대 징역 10년형을 내리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이를 내걸고 사법부를 압박한 겁니다. 국가의 근간을 뒤흔든 중대 범죄 앞에서 피의자 인권만 따진다면 과연 법이 지키려는 공동체의 정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지만 이번에 영장을 기각한 판사는 지난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영장을 발부한 당사자로 당시 민주당은 정의를 바로 세웠다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한 차례 내란 수계를 풀어주었던 법원이 이번에는 상식적인 결정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3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이 무죄로 나오자 사필 규정이라고 했다가 이후 대법원의 파기환송에는 대선 결과를 바꾸려는 조직적 공작이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여당의 사법부 압박에 한 부장판사 출신 법조인은 판사들의 소신 재판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TV조선 고이동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자신의 생일 잔치를 열어준 아들을 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오늘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지만 알려고 하지 말라며 구체적인 진술을 계속 회피하고 있습니다. 강석 기자입니다. 경찰차 한 대가 대로를 가로질러 달리던 흰색 차량을 막아섭니다. 연이어 출동한 경찰관들이 차량을 둘러싸고 차 안에 있던 운전자를 끌어냅니다. 어제 새벽 60대 남성이 인천에서 아들을 총기로 살해하고 달아나다 검거되는 장면입니다. 경찰은 범행 동기에 대해 조사했지만 남성은 가정 불화가 있었다고만 할 뿐 구체적 진술은 거부했습니다. 경찰이 계속 추궁하자 알려고 하지 말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남성이 살던 서울 도봉구의 집은 20년 전 이혼한 전 부인 명의로 전 부인은 유명 프랜차이즈 대표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집안에 폭발물을 설치한 것에 대해선 범행 후 집으로 돌아오고 싶지 않았고 나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폭발물을 설치해놓고 직접 실험도 해봤다는 취지의 진술도 했습니다. 전문가는 오랜 기간 범행을 준비했을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전처가 가장 아파해야 할 부분을 무엇인가를 미리 마음속에 잘 그려놓고 아들을 표적으로 해서 2차 공격은 사실상 자신의 집에 대한 방화인 것이죠. 남성은 구속영장 심사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오늘 밤 늦게 영장을 발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범행 동기를 파악하기 위해 프로파일러 3명을 투입했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만 최근 가족이나 친인척을 상대로 한 살인범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끈끈하게 연결되던 전통적인 가족의 형태가 바뀌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이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남성이 집에서 뛰쳐나와 다리를 절며 도망칩니다. 곧이어 뒤쫓아온 여성 2명이 남성을 붙잡고 다시 집으로 끌고 갑니다. 지난해 5월 경기 양주시에서 50대 남성이 전처와 딸에게 폭행당해 숨졌습니다. 이들은 무속신앙에 빠져 굿 비용을 뜯어내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10일에도 경기 김포시에서 30대 남성이 부모와 형 등 일가족 3명을 살해했는데 이유는 가정 불화였습니다. 넷이 살고 있었다고 하던데요. 그 형이랑 조금 불화가 있었다. 지난 1일 서울 강서구에서도 90대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아들이 버젓이 장례를 치르다 빈소에서 체포됐습니다. 2023년 발생한 300여 건의 살인사건 중 절반 이상이 가족이나 친인척이 피의자였는데 이는 1년 만에 21%포인트 늘어난 수치입니다.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가족 간 단절 심화가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소위 쪼개진 사회로 되다 보니까 가족 간의 정서적 공유를 붕괴시키게 되고 이것이 갈등이 생겼을 때는 치명적인 공격행위로 나가게 되는.
전문가들은 정부나 지자체가 고립된 1인 가구 등 위기 가정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상담이나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TV조선 이나라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원인을 조사 중인 국토부 사고조사위원회가 당시 조종사가 착륙에 필요한 랜딩 기어를 작동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사고조사위는 이런 정황을 토대로 참사를 조종사 과실로 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유족뿐 아니라 전문가들도 섣부른 판단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이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류 충돌 이후 랜딩 기어가 내려오지 않은 채 동체 착륙한 제주항공 여객기. 국토교통부 사고조사위원회는 랜딩 기어 손잡이가 오프, 꺼짐 위치에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장이 아니라 조종사가 랜딩 기어를 내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고조사위는 조종사가 손상이 덜한 엔진을 끄는 등 실수가 있었다고 보고 제주항공이 그동안 충분한 훈련을 시켰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조종사 과실로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기어를 못 내릴 정도로 급박한 상황이었거나 활주로까지 갈 수 있는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 일부러 랜딩 기어를 내리지 않았을 수 있다는 겁니다. 조종사들이 이거 기어 내릴 상황이 아니다, 내릴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했을 수도 있고 이때 유압과 전기 시스템이 다 죽었기 때문에 조종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을 것이다. 이번 일로 사고조사위의 독립성 문제도 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고조사위는 독립기관이지만 인사권과 예산권은 국토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NTSB 같은 곳이 독립적 예산 체제가 갖춰져 있어서 조사할 때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독립기구로서 제 역할을 좀 발휘할 수 있어야. 조종사 과실로 결론이 나면 정부와 비행기 제작사의 배상 부담은 사라지는데 유족과 조종사협회는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며 콘크리트 둔덕과 기체 결함에 대한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에 남의 집을 매물로 올리고 계약금 수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일당이 현관문 비밀번호까지 알려주자 집을 구하려던 피해자들은 정상 매물로 알고 의심 없이 돈을 건넸습니다. 신정원 기자입니다. 경찰관들이 한 남성에게 혐의를 통보한 뒤 체포합니다. 이 남성은 지난 2월부터 4개월 동안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에 대학가 오피스텔 등을 시세보다 싸게 올렸습니다. 중개비를 아끼려고 이런 중고거래 플랫폼에 부동산 매물을 내놓는 경우가 많은데요. 당장 제가 있는 동네에만 수백 개의 매물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이 남성이 올린 집들은 다른 중개사들이 올린 매물을 가짜 공인중개사 명함과 등기부 등본 등을 이용해 자신들의 매물로 둔갑시킨 거였습니다. 빼돌린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줘 피해자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중개사들이 인터넷에 공실이다 이런 광고를 냅니다. 비번을 이제 가르쳐 달라고 그 다음에는 자기가 그걸 가지고 이렇게 가짜 계약으로 51명으로부터 챙긴 계약금만 3억 5천만 원. 피해자 대부분은 20에서 30대였습니다. 계약금을 돌려달란 여성 피해자에겐 합성 음란 사진으로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대폭 저렴한 매물은 한 번쯤은 의심해 보시고 실제 공인중개사 사무실 운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 경찰은 공범 6명 중 2명을 붙잡고 4명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신정원입니다. 스테로이드와 성장 호르몬 등 의약품 12억 원어치를 불법으로 제조하고 판매한 엄마와 아들이 붙잡혔습니다. 엄마는 제조와 판매, 아들은 원료 밀수를 도맡았습니다. 임서인 기자입니다. 선반에 빈 유리병과 뚜껑, 상표 스티커 등이 가득합니다. 냉장고를 열자 비닐 안에 의약품이 무더기로 담겨 있습니다. 이건 멸균이 다 깨진 상태예요. 이건 구매자들 받으면 되게 위험하거든요. 이게 구매자들이 주사를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피스텔에 작업장까지 차려놓고 무허가 의약품을 만들어 유통시킨 60대 어머니와 30대 아들이 붙잡혔습니다. 근육을 키워준다고 알려진 스테로이드와 성장 호르몬입니다.
피의자 작업실에선 이 같은 의약품 16,000개와 제조 장비들이 나왔습니다. 이들은 2023년부터 올해 4월까지 불법 의약품 12억 4천만 원어치를 팔아 약 9억 원을 챙겼습니다. 처음엔 해외 직구로 완제품을 수입해 팔다 1년 전부턴 직접 제조에도 손을 뻗었습니다. 아들이 중국과 인도 등에서 원료를 수입하면 어머니가 제조와 택배 발송을 맡았습니다. 헬스 트레이너였던 아들이 SNS를 통해 1,800여 명에게 제품을 팔고 모바일 상품권 등을 받아 추적을 피했습니다. 이렇게 불법 유통된 스테로이드는 안전성을 믿을 수 없다고 식약처는 강조합니다. 엄격한 환경에서 제조된 것이 아니므로 투여 시 세균 감염, 면역체계 파괴, 성기능 장애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들 모자는 약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겨졌고 아들은 구속됐습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오늘부터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총 13조 원의 지원금이 풀리는데 편의점과 재래시장 등 곳곳에서 모처럼 활기가 돌고 있습니다. 윤우리 기자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소비 쿠폰 스티커가 부착된 서울의 한 안경원. 편안히 보시고 정면을 주시해주세요. 시력 저하로 불편이 컸던 어르신이 새 안경 구매에 나섰습니다. 그냥 기성 돋보기를 썼거든요. 근데 이제 정부에서 이제 지원금이 나와서 그냥 안경점에 와서 한번 맞추려고 나왔어요. 안경원은 지난 2021년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 당시 매출이 크게 올랐던 만큼 이번에도 소비 쿠폰 홍보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민생 쿠폰이 지급되면서 어느 정도 선순환 역할을 해서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또한 저희도 지금 많이 어려운 상황인데 앞으로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폭염으로 손님이 끊긴 재래시장도 소비 쿠폰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요즘은 완전 진짜 최악이죠, 최악. 진짜 IMF 때나 외환 때보다 더 나쁜 것 같아요. 소비를 많이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대야 왕창 되고 있죠.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가맹점 비율이 높아 이번 소비 쿠폰의 최대 수혜자로 꼽히는 편의점 업계. 할인 행사와 함께 채소, 과일, 고기 등 그동안 취급하지 않던 품목까지 들여놓으며 손님 잡기에 나섰습니다. 평소에도 여기 편의점을 이용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뭐 필요해서 계란이랑 여러 가지 사면서 너무 좋았어요. 13조 소비 쿠폰이 위축된 소비 심리에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지 불황에 지친 소상공인들이 모처럼 대목 기대에 들떴습니다. TV조선 윤우리입니다. 그런데 소비 쿠폰 지급이 시작되자마자 쿠폰을 팔아서 현금화하려는 사람들도 등장했습니다. 민생 회복이라는 취지와 어긋나죠. 정부는 엄정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정은아 기자입니다. 국민지원금 선불카드 15만 원짜리 13만 원에 팝니다. 소비 쿠폰 지급이 시작된 바로 어제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라온 글입니다.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소비 쿠폰 선불카드를 실제 가치보다 2만 원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건데 중고거래 플랫폼들에는 이와 유사한 글들이 여럿 올라왔습니다. 정부에서 지원을 해준 건데 그렇게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사고 파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선불카드를 사용하는 사람이 수령자와 동일인인지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지만 적발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 쿠폰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할 수 있고 제재 부과금 부과와 함께 향후 보조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업주가 소비 쿠폰을 현금으로 바꿔주는 이른바 현금깡을 할 경우엔 처벌이 무겁습니다. 이 물품이나 용역 등을 가상으로 이렇게 결제를 하고 거기에 대한 이익을 얻는 행위를 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 플랫폼들은 민생지원금 등 특정 검색어가 들어간 게시물에 대해 삭제 조치에 나섰고 정부와 지자체도 소비 쿠폰 부정 유통을 수시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정은아입니다. 통신사들이 제공하는 지원금에 제한을 뒀던 단통법이 11년 만에 폐지됐습니다. 오늘부터는 발품을 팔면 스마트폰을 더 싸게, 심지어 공짜로도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런 지원금 정보를 빠르게 파악하기 어려운 고령층은 불이익을 받을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폐지 첫날의 분위기 오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시내 휴대폰 대리점마다 단통법 폐지를 알리는 홍보물이 붙어 있습니다. 보조금이 대거 풀릴 거란 예상과 달리 현장 분위기는 아직 차분합니다. 지원금이 60만 원. 여기서 이제 대리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뭐 추가 지원금을 주는데 신제품인 갤럭시 Z 플립 7의 경우 2통 3사 모두 단통법 폐지 전과 비슷한 최대 60만 원의 공통지원금을 내걸었습니다. 첫날인 만큼 눈치 싸움 중이란 분석입니다. 하지만 이른바 성지로 불리는 일부 판매점에서는 이미 며칠 전부터 100만 원에 가까운 지원금을 추가로 얹어주는 곳이 생겼습니다. 보조금 경쟁이 본격화되면 고령층 등 정보 접근이 어려운 소비자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볼 거란 우려가 많습니다. 고령층이나 또 취약계층은 또 그러한 정보에 쉽게 노출될 수 없기 때문에 좀 정보에 대해서 정보가 좀 잘 줄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야지 될 것 같고요. 보조금을 받는 대신 비싼 요금제나 부가 서비스에 가입했다가 낭패를 보는 사례도 재현될 수 있습니다. 이른바 호갱이 되지 않으려면 약정 기간이나 위약금 조건 등이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는지, 할부 원금이 얼마인지 꼼꼼히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 이후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쇼핑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대출 규제를 사실상 받지 않는 외국인, 특히 중국인들의 서울집 구매가 한 달 새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노도일 기자입니다. 서울 성북동의 한 고급 주택. 지난 3월 한 중국인이 이 주택을 120억 원에 샀습니다. 등기를 보면 국내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은 흔적은 없습니다. 싼 거죠. 평수 대비. 자상어도 중국 회사 간저가 위에 있잖아요. 시안이 잘 돼 있죠. 이달 들어 중국인이 사들인 서울 주택 수는 모두 54건으로 지난달 같은 기간 대비 35% 급증했습니다. 반면 내국인 거래는 30% 감소했습니다. 6.27 이후부터는 주담대가 되게 내키니까 외국인들이 이 기회에 사겠다. 융자 받아서 자유롭게 산다. 실제로 외국인들은 대출 규제를 받지 않는 해외은행을 통해 자금 조달이 가능하고 국내에 주소지가 없거나 다주택자 여부 파악도 어려워 실거주 요건이나 세금 중과에서 자유롭습니다. 한국 사람은 뭐 융자도 안 되는데 교포들은 뭐 융자를 많이 뭐 90%씩 해가지고 샀다고 막. 이렇다 보니 중국의 SNS엔 초기 자금 없이 전액 대출을 받아 한국 부동산을 쇼핑할 수 있다는 내용의 영상과 게시물이 넘쳐납니다. 역차별 논란이 일자 정치권은 외국인이 주택을 살 땐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는 법률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이 대통령은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며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같은 세제 혜택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주식 양도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무슨 정책이 투자자들의 반발을 사는 건지 송병철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주식 양도세를 매기는 대주주 기준을 2년 전 수준으로 복원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지금은 평가액으로 50억 원이 넘으면 양도세를 매기는데 이를 10억 원으로 다시 하향하겠다는 겁니다. 그 문제도 같이 논의가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법인세 완화 원상복구만으로는 세수 부족을 메꿀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되면 연말마다 대주주 기준을 벗어나려고 큰 손들이 주식을 팔아치우면서 주가가 출렁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2년 전 정부가 50억 원으로 올린 것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는 차원이었습니다. 이 연말에 주식을 팔아서 주식시장이 결국에는 하방 압력을 받게 되면은 전체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또 뭐 여러 가지 손실 문제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개미 투자자들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코스피 5천에 역행하는 정책이라는 겁니다. 기대감으로 이제 사람들이 좀 들어왔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누가 이제 신뢰를 하겠으며 그런 문제가 있고요. 정부가 한편으로는 증시 부양을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추진하고 있어 정책이 일관성 없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최근 프로축구에서 물오른 기량을 뽐내고 있는 FC 서울의 링가드가 K리그 이적 후 처음으로 라운드 MVP에 선정됐습니다. 다음 주 바르셀로나와의 친선 맞대결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다솜 기자입니다. 서울의 지긋지긋했던 울산전 무승 징크스는 주장 링가드의 발끝에서 깨졌습니다. 황도윤의 헤더 패스를 오른발 발리슛으로 연결해 천금 같은 결승골을 터뜨렸습니다. 국가대표 골키퍼 조현우가 몸을 날렸지만 20m를 날아간 대포알 슈팅은 골망을 강하게 흔들었습니다. 8년 만에 울산전 승리를 이끈 링가드는 자신의 인생 골 중 하나라며 자부심을 보였습니다. As soon as the ball dropped to me, I knew what I was going to do, and it takes something special to be, a goalkeeper like that, and I feel like we had the look today to win the game. 지난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출신이라는 역대 가장 화려한 경력을 뽐내며 K리그에 입성한 링가드는 한국 생활을 즐기는 친근한 모습으로 국내 팬들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올해는 벌써 9개의 공격 포인트로 오늘 발표된 22라운드 MVP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바르셀로나와의 친선전을 앞둔 만큼 축구 팬들의 기대감도 한껏 고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출신 마커스 래시포드의 바르셀로나 이적이 유력해지면서 유럽 현지의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영국 BBC는 래시포드가 바르셀로나에 합류한다면 맨유에서 함께 뛰었던 링가드와 맞대결을 펼칠 수 있다고 조명했습니다. FC 서울과 바르셀로나의 친선전은 오는 31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립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Hay 35 maneras de morir en Mauthausen, pero la peor es morir por agotamiento en la escalera de la muerte. 죽음의 나치 수용소를 견뎌낸 건 가냘프지만 희망의 소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Los nazis han perdido Stalingrado. 일제 말 태평양을 건너온 한 목소리가 우리 민족을 절망에서 건졌습니다. 나는 이승만입니다. 우리 2,300만의 생명의 소식이요 자유의 소식입니다. 우리 독립의 서광이 빛이나니 우리 자유를 우리 손으로 회복합시다. 분투하라, 싸워라. 지난 50년간 북한 주민에게 자유의 소리를 전했던 대북방송이 꺼졌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 때도 꺼진 적 없던 대북방송을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중단시킨 겁니다. 평화와 안정을 구축한 바탕 위에서 통일도 모색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통일을 얘기하는 것은 자칫 상대한테 흡수하겠다는 거야, 굴복을 요구하는 거야, 이런 오해를. 정부는 평화와 안정이 먼저라고 주장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게 정부 역할이니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훼손하면 안 되는 대한민국의 원칙도 있습니다. 우리 헌법 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북한 주민에게 진실을 전하는 건 자유민주 통일을 위한 첫걸음이자 정부 이전의 대한민국의 책무입니다. 대부분이 대북방송을 듣고 진실을 알고서 귀순했다. 일주일쯤 듣게 되면 사람이 많이 바뀌어요. 그런 방송이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대북방송은 악의적 도발이 아니라 북한 주민에게 진실을 알리고 희망을 전하는 소리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이고 억압된 나라 주민들이 기댔던 방송이기도 합니다. 북한 당국을 자극할 소지가 있다고 아예 없앤 건 소뿔을 바로잡으려다 소를 죽이는 교각사루격입니다. 아우슈비츠 홀로코스트의 생존자로서 일생을 인권운동에 바친 엘리 비젤은 1986년 노벨 평화상 수상 연설에서 우리는 침묵이 아니라 자유의 편에 서야 한다고 호소합니다. What all these victims need, above all, is to know that they are not alone, that we are not forgetting them, that while their freedom depends on ours, the quality of our freedom depends on theirs. 김정은은 남북이 더 이상 동족이 아니라고 선언했지만 대한민국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자유는 북한 주민의 자유와 운명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한민족이 하나 되기를 희망한다면 그들의 자유를 잠시도 잊으면 안 됩니다. 7월 20일 윤정우 앵커 칼럼 입 닫은 평화였습니다. 전국이 매우 덥습니다. 앞으로 더위의 기세는 더욱 강해지면서 폭염특보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 강화됐는데요. 체감온도는 33도 안팎, 일부 지역은 35도 이상까지 오르겠습니다. 폭염과 함께 이번 주는 소나기도 자주 지나겠습니다. 내일 오후 강원과 충북, 경북 내륙에는 5에서 3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자외선이 매우 강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25도, 강릉 27도로 열대야는 계속되겠고요. 내일 한낮 기온 서울이 33도, 대구와 전주가 35도로 오늘보다 덥겠고 습도가 높아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모레 오후에도 소나기 소식 들어있고요. 주 후반으로 갈수록 날은 더 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7월 20일 화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